상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생태학자들 중 일부는 야, 상발성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원래 나에게 어떤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과학자들은, 생태학자들은 그런 걸 싫어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상발성이라는 건 없어. 그냥 우리가 아직 네가 얘기한 상발성이라고 하는 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거를 발견할 기술과 도구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 다 갖고 있었다니까?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태학은 그렇게 상발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공방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상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개발해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생태계예요. 생태계는 이제 영어로 하면 에코시스템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서 텐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태계라는 개념을 좀 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선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이 개념을 좀 더 선명하게 했어요. 그럼 생태계라는 게 뭔데? 첫 번째, 생태계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래서 이 아서텐슬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레이먼드 린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네소타라는 미국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모르는데 미네소타가 호수의 도시예요. 이 사람이 연구 주장에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경계가 상대적으로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더 진전시키다 보니까 생태계는 경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태계라고 했을 때 경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보통은 수역 혹은 유역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강과 강 사이예요. 강과 강 사이에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거예요. 혹은 인분은 이제 스프링터에서 어느 경계 지역에 가면 나무가 달라지네. 그래서 나무가 달라지는 지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경계가 있다. 두 번째, 이 생태계는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구성 요소. 그래서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비생물적 요소가 있다. 비생물적 요소의 대표적인 게 빛, 물, 흙, 온도, 이렇게 있고요. 바람, 불, 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생물적 요소겠죠. 생물적 요소는 토양생물, 토양미생물, 혹은 우리가 키우는 작물, 여러 가지 풀들, 이런 거죠. 새, 벌레, 혹은 야생동물,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얘기했어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죠. 즉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을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태학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동물과 생물적인 그리고 비생물적인 외계 세계와의 전반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태학은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관계. 그런 측면에서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태학에서는 보통 하나의 유기체와 하나의 유기체가 갖는 관계를 8가지를 봐요. 이게 경제, 중립,
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잖아요. 해도 끼치지 않고 이론도 끼치잖아요. 뭐 이런 거고 편의 공세는 나는 얘한테 안 좋은 걸 끼치는데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레로파시즘이라고 해서 타감작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벽과 작물들은 걔네들 키우면 밀 같은 거 혹시 밀머리를 심으면 그 가을에 좀 일찍 파종하잖아요. 그럼 잡초가 잘 안 돼요. 얘들을 좀 촘촘하게 심으면 그게 타감작용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걸 근데 요거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 8가지 요 관계를 보면 여러분은 혹시 이게 인간의 관계를 요게 투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균류는 이제 균류의 일종의 공판인데 균류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보이리아라는 풀이 있어요. 식물인데 파란색 꽃이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근데 얘가 아주 흥미롭게도 균류와 공생을 해요. 식물인데. 근데 얘의 관계들이 좀 약간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보통 식물은 균류와 어떤 관계를 갖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을 갖고 이 균류에게 줘요. 그리고 식물 뿌리나 이런 서식지를 제공해요. 그러면 균류는 얘한테 뭘 주냐면 광합성으로 얻을 수 없는 땅 속에서만 얻어야 되는 미네랄과 수분을 보내요. 이렇게 상리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보이리아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균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근데 균류는 그러면 얘한테 뭘 주냐? 모든 걸 다 줘요. 모든 걸 다 줘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식물이 만든 당을 얘한테 줘요. 미네랄과 수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이 만든 당을 굳이 기어 얘한테 공급을 해요. 자, 이 관계는 뭐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만든 이 거대한 세계의 저자 멀린 셰드레이크가 지금 정확히 저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이걸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얘의 관계는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까지 해서 이걸 알려고 하냐면 그 버섯 중에 황금 물질이 나오는 버섯이 있대요. 그걸 먹었어요. 왜냐면 곰팡이도 균이 일종을 했잖아. 그래서 곰팡이의 일부가 되었잖아. 곰팡이가 되면서 난 균이야 하고서 황금 물질을 먹었어. 그러고서는 도대체 보이리아와 균의 관계가 하면서 황각에 빠져들었어. 그러고서 이제 딱 떠오른 게 혹시 이게 아닐까? 하고 떠오른 게 뭐냐면 폭풍으로부터 이 균류를 보호하기 위한 서식지를 내가 제공하는 게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해요. 답은 아니에요. 추정을 해요. 서식지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폭풍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석하지 않나요? 분석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혹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네. 혹시 강아지? 네.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혹시 먹으려고 키우세요? 혹은 뭐 먹지도 못하고 뭐 돈도 안 나오고 뭐 돈만 쓰고 에너지 빼고 피곤하고 뭐 키우세요? 라고 질문하면 저를 거의 인간 말종 시국의 눈빛을 보시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인간들은 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선할까요? 균류가 보이리아를 키우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혹은 균류가 돌봄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타자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너무 건방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협하다. 자연의 관계는 훨씬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태학에서 일반적으로 1대1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 더 있어요. 이걸로 해결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기체와 환경과 다시 유기체의 관계. 이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판 글리즈만의 동생태학에서도 이것을 더 넘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고 새로운 틀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태학의 틀이 있지만 거기에 갇히지 말고 저희가 더 새로운 관계 논리를 그 복잡한 관계 논리 속으로 저희가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과제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는 농생태학의 전반적인 틀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농생태학의 방향은 그래서 얼개가 어떻게 나갑니다. 자 보세요. 농생태학은 처음 시간 이제 자연의 구조가 끝났죠. 자연의 구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어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뭐요? 물질의 순환. 그 다음에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성 요소 중에 비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비생물적 요소, 비. 다섯 번째, 흙. 여섯 번째, 물. 일곱 번째, 바람, 온도. 여덟 번째, 바람. 불.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다뤄요. 그럼 이걸 다 다루려면 뭘 다룰까요? 당연히 생물적 요소를 다루겠죠. 그러면 생물적 요소를 다뤄요. 토양 생물, 토양 미생물, 이런 거 다루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다뤄요? 그 다음에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뤄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뤄요. 그 다음에 얘들을 실질적으로 써먹는 농사에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종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퇴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간접, 문작, 혼작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그럼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다룰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간의 경제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먹을거리 체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생태학의 전반적인 이야기 구성은 20번에 2시간짜리 수업 20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 15번까지 앉았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자연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네. 이 사드랑 필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 흐름.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흐름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방약하는데 이 방을, 여기는 A방, 여기는 B방이라고 부를게요. 방이 하나 있는데, 사실 하나라기보다는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편의상 A방이라고 하고 B방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A방은 보일러를 불을 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따뜻해. 여기는 춥다. 그럼 화장실이. 그러면, 근데, 이 칸을 한 3분의 1쯤 이렇게, 이 칸막이를 올렸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공기가 순환된다. 예. 순환된다기보다는 좀 정확히 얘기해서 섞이겠죠. 열이 좋아요. 예, 그렇죠. 섞여요. 섞이는데,
사람들이 유심히 보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마구잡이로 섞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섞이냐 봤더니 여기는 공기가 어때요? 따뜻하죠. 여기는 차가워요. 그러면 근데 봤더니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공기가 흐르긴 해요. 이렇게 가. 그런데 이렇게는 안 간다는 걸 알겠어요. 안 간다는 거. 네? 아니, 관찰을 해보니까. 네, 관찰을 해보니까.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가지만 차가운 데서만 따뜻한 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나 이게 간다고 했을 때 예실체가 아까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였죠? 뭐가 가는 거예요? 열이 갔죠. 열이 갔습니다. 열이 갔는데 이 열이 그러면 이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 즉 열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열은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은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이 비는 이제 아닐 자를 쓰고 가는 가능하다. 그리고 비가역적 이런 표현이 쓰는데 그 영어로 하면 이제 리버스인데 리버스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앞에 부정어 IR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한쪽으로만 가는구나. 비가역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열이 갈 때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흐를 때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A는 어떻게 됐어요? 예, 온도가 떨어지니까 약간 서늘해지죠. 얘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열은 흐르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은 변화를 만들어내네. 근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열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 움직임, 혹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 혹은 빛,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통칭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 저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의 정의에 다다르게 됐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떤 학자가 이걸 좀 풀어서 데이비드 디머라는 사람이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여기서 1이라는 게 뭐냐? 1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게 1이다. 이때 변화를 일으킨 게 뭐다? 에너지다. 에너지. 그럼 좀 더 이렇게 속이 오죠? 오시죠?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측정했어요. 근데 그때 그 변화를 일으킨 거,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예.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능력, 힘, 시간,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를 해야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사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요. 에너지가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과 이 법칙이요. 후회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버스까지 올 거라. 자세한 잘 몰라요. 아는 만큼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에 관한 얘기예요. 에너지는 뭐라고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다만 뭐만 바뀐다? 형태만 바뀐다. 모습만 바뀐다는 거죠. 형태만 바뀐다. 그게 일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기 쉬우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보면 이렇게 높이 한 10m에 있는 데서 공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 1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에 떨어졌는데 한 5m 지났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 5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5. 여기 다 떨어졌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10이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숫자는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죠? 뭐만 바뀌었어요? 형태만 바뀌었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이 법칙인데, 이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러요. 엔트로피. 영어로 하면 엔트로피. 이게 좀 이제 골착한 개념인데 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다만 뭐만 바뀐다? 형태만 바뀐다 그랬죠. 형태만. 그러면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칙이 에너지의 양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법칙은 에너지의 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 이 법칙을 역시 문장으로 하면 돼요. 우주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다? 항상 증가한다. 이게 끝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최대값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게 다예요. 환장하겠죠? 그럼 이 엔트로피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증가하나니까 증가하나보다 알겠는데 이 개념 사실 어렵지만 생태학이나 생태 경제를 알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죠. 뭐였죠? 어원을 찾는다. 엔트로피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엔트로피의 어원은 N과 트로피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게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변화. 얘는 안에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변하는 거죠. 혹은 다른 식으로 풀면 이 엔트로피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화학자 클라우디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스는 뭐라고 이거를 왜 이렇게 이름을 줬냐면 에너지와 변화는 하는데 에너지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요거를 갖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엔트로피 양이 있느냐를 이야기할게요. 자, 앞에서 다시겠지만 일법칙에서는 에너지는 형태가 바뀐다. 근데 형태가 바뀔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져요. 형태가 바뀔 때 벌어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가 100% 효율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바뀔 때 아까는 다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렇게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뀌는 과정에서 흩어지는 열이 생깁니다. 흩어지는 열이 생기고 더불어서 부산물이 생깁니다. 부산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폐기물이라고 해도 상관이 있는데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열과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는 데죠?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전기를. 근데 석탄은 어떻게 해요? 타워요. 석탄은 이제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이거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 물을 끓인다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물을 끓이니까 열 에너지를 바꿨어. 열 에너지를 바꾸면 거기서 물이 끓일 때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를 뭐래? 터빈을 돌려요. 뭘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터빈이 계속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된대요. 그럼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어떻게 되나? 100% 효율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가를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석탄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40%예요. 무슨 얘기냐? 석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는 100이야. 100만큼 나와. 그런데 실제로 전기로 만들어진 건 얼마예요? 40만 만들어진 겁니다. 40만. 그럼 나머지 60은? 60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때,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얘를 물을 끓였어. 물을 끓이고서 이 수증기가 생기면 얘를 또 식혀야 된다. 식히면서 뭐가 발생해요? 얘를 식히면서 일단 화력발전소에서 연소되면 연소가스가 일부 나가. 밖으로 뭐가 나왔어요? 열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 터빈을 돌리면서도 마찰열이 생긴대요. 그 마찰열은 일부 나가. 그 다음에 전기를 돌릴 때도 또 일부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으로 뭐가 나온다? 흩어지는 열이 발생해요. 열이. 그리고 동시에 얘와 동시에 일종의 부산물이 생깁니다. 부산물. 예를 들면 어떤 부산물이 생겨요? 석탄화력발전소를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혹은 석탄재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6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때 발전소 주변으로 흩어지는 열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에너지를 할 수 있죠. 열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열을 석탄처럼 다시 쓸 수 있어요? 다시 쓰기 힘들겠죠. 아니, 물론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게 무슨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면서 그 연기로 난방도 하고 이런 것도 해요.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도 이 에너지 효율이 80%래요. 80%.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쓴 에너지는 80이고 나머지 20은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흩어진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석탄이라는 가용한 에너지, 유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애들, 사용할 수 없는 애들, 그게 뭐다? 답을 드렸잖아요. 그게 엔트로피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는 어떻게? 항상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이 방의 예를 들어보죠. 이 방은 언제까지 이 열이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열이 흐를까요? 그렇죠. 이 온도가 같아졌을 때 더 이상 열은
흐르지 않는 거죠. 에너지는 그때 흐르지 않게 돼요.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변화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온도가 같아졌을 때 그럼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좀 유식한 말로 열평형이라고 해요. 열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 열은 어떻게 되나? 죽는다. 그래서 열사. 네. 열이 죽은 거. 그러니까 열 죽음이라고 그러고 열이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주에서 이 열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 평형 상태가 이루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트로피라고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으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 말을 꼬았죠. 또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 쓸 수 없는 에너지죠. 쓸 수 없는 에너지의 총량. 그 다음에 무효 에너지의 증가 정도. 다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가. 근데 여기서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다? 항상 증가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면요. 이 석탄화학발전소의 예를 들자면, 석탄화학발전소가 에너지 상태가 바뀌는 이 와중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흩어지면 이렇게 되는 와중에 열의 형태로 흩어지면서 동시에 부산물, 일종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어떻게 된다? 흐트러뜨린다. 즉 어지럽게 한다. 무질서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하고도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얼마나 무질서하는지를 측정하는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소화할 수 있는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가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너무 빨리 혼자서. 네, 사실 그게 결론인데. 네. 그러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무질서, 난잡함, 혼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혼란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혼잡함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은 너무나 질서 있고 반듯하고 번듯하잖아요. 잘 돌아보잖아요. 우리 주변은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라는 학자는 특히 뭘 보면 생명 현상을 보거나 생명체를 보면 무질서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잘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래서 슈레딩거라는 학자는 생명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의 엔트로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구라는 행성이 엄청난 예외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지구 반경 60광년 안에는 지구와 같은 형태의 대기에 산소를 갖고 있는 행성이 없대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대요. 산소를 갖고 있는 거. 근데 보세요. 이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이 단위가 너무나 비효율적인
과학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광문량이 뭐예요? 빛이라는 속도죠. 빛이 1초에 얼마죠?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1초니까 1분이면 얼마를 곱해야죠? 60을 곱해야죠. 1시간이면 다시 60을 곱해야죠. 하루면은 24시간을 곱해야 돼요. 그게 1년이면 360이요. 여기다가 60년이니까 60을 곱해야 돼요. 얼마나 되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떨어진 반경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 안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량이 일어나는 데가 없어. 굉장히 예외적인 행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지구 역시 생명 현상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연력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연구 대상을 개라고 하는데,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고립계. 고립계는 이 개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뭐냐면, 주변과 이 개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고립계는 주변 환경과 에너지나 물질을 교환하지 않는 개를 얘기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가 고립계가 대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닫힌 개인데, 닫힌 개는 에너지는 들고 나요. 그런데 물질을 교환하지 않아요. 닫힌 개의 대표적인 것은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근데 이 용어를 보면서 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에너지는 들고 나고 물질은 들고 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자연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한 문장을 하면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닫힌 게 지구를 표현한 게 그 자연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이죠. 태양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지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일부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물론 지금은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막 외국 지구로 밖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물질이 혹은 운석이 떨어지기 가끔 하지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물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구. 세 번째는 열린 개가 있어요. 열린 개는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열린 개의 대표적인 게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이런 거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도시도 사실 열린 개죠. 우리의 인간의 경제 영역도 열린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열린 개, 그러니까 생명현상이 열린 개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엔트로피를 낮춤으로 인해서 내 밖으로는 엔트로피를 높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일상을 사는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하루가 있어요? 없죠. 내 몸을 엔트로피를 낮추는 데 사용하면 내 밖은 엔트로피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방이에요, 방. 방은 뭐 한 것도 없죠. 근데 방에서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그래서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방을 닦아야 돼요. 근데
청소를 한다는 것은 방 안에 있는 먼지를 모아서 어디로 갖다 놓는다? 방 밖으로 버린다. 방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 밖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생명 현상이 룸의 엔트로피처럼 보이지만 네가 엔트로피를 낮추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네 몸 밖에 엔트로피를 높이는 거야.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간의 조직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시죠. 도시를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밖을 어떻게 해요?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례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쓰레기 다 어디로 가요? 네, 김포 이런 데 가죠. 왜 그분들이 찾아요? 그걸 왜 밖으로 가요? 왜 집을 깨끗하게 해요?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순천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가 깨끗하게 질서 정연하게 유지하려면 밖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예요? 엔트로피의 증가는 막을 수 없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막게 하거나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조건. 우주가 열 평형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제레미 루프킨이라는 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쓴 표현인데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불행히도 인간의 근대라는 역사를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로 본 인간 근대 역사를 보면 불행히도 다른 후보를 보이죠. 에너지 관점에서 본 인간 근대의 역사는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너지 관점에서 본 근대의 역사는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두 번째가 유산 탕진의 역사예요.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라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인간의 역사에서 근대가 언제 시작되는가는 설왕설래가 많아요. 근대의 특성이 뭔가를 얘기하면 설왕설래가 많아요. 하지만 근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건은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은 용도가 뭐냐? 증기기관의 용도는 뭐였냐면 그 18세기경에 영국에서 보통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근대 시발점으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석탄이었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면서 석탄 개발이 한참 붐이 일었는데 석탄을 채굴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갱도 안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냈어야 돼요. 물을 빼내야 돼요. 근데 물을 사람 퍼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빼내는 펌프를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뭘로 했냐면 증기기관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갱도에 있는 물을 퍼서 밖으로 빼내는 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와트. 아주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제임스 와트인데 이 제임스 와트가 만든 이 증기기관은 그래서 이
증기기관은 아까 제가 그럼 다시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연료는 뭐였을까요? 석탄이었겠죠. 그럼 석탄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자 뭘로 바꾸는 거예요? 증기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요? 또 열을 만드는 거죠. 물을 끓여야죠. 열 에너지를 바꾸죠. 열 에너지로 바꾼 것을 다시 뭘로 바꿔? 운동 에너지로 바꾸죠. 이렇게 퍼내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 그럼 제가 아까 이렇게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가요 100% 효율로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열의 형태로 흩어지면서 부산물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의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이 얼마였나요? 에너지 효율이 2.7%인데요. 무슨 얘기냐? 석탄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 중에 물을 퍼내는 데 썼던 에너지는 얼마? 2.7%. 그럼 나머지 93.7%는 어떻게 된다? 열의 형태로 흩어지고 동시에 뭐가 생긴다? 부산물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부산물이 뭐야? 이산화탄소.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게 1769년이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1750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다? 1750년 이전에는 1년에 CO2 발생량이 0.01에서 0.02 ppm 정도로 사실 이게 그냥 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뭐 몰라도 돼요. 이 의미를. 그냥 이 숫자의 변화만 좀 주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850년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0.1에서 0.2 ppm으로 바뀝니다. 그럼 얼마가 준 거예요? 10배가 되었어요. 100년 만에 10배가 준 거예요. 자, 이 수치가 1960년대 말이 되면 어떻게 됐나? 1.5 ppm으로 바뀝니다. 그럼 얼마가 준 거예요? 다시 15번 뛴 거죠. 자,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럼 연평균 얼마예요? 연평균 2.4 ppm.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60년 전후 50년대부터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가속의 시대라고 불러요. 대가속. 이산화탄소 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속도가.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비율만 보자면 잘 아시겠지만 1750년대에 280ppm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2024년도에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 그게 얼마냐? 426.9 ppm 찍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드릴게요. 지구의 역사상 400ppm을 넘은 가장 최근의 온도가 어디냐? 가장 최근의 온도가 300만 년이에요. 300만 년이죠. 지금 저희는 대기 중에 CO2 함량만을 보면 300만 년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이 나타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학자들에 따라 좀 논의가 다르지만 대략 20만 년 전이라고 해요. 물론 오이스트랄로피테쿠스는 700만 년 전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의 직계 조상들의 이 DNA에도 없는 수치예요. 지금 이거는.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기후, 위기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근대의 역사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엔트로피의 증가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상탕진의 역사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죠.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예요. 근데 이것도 유심히 따져보면 화석 연료의 실체가 뭐냐? 화석 연료의 실체가 석탄하고 석유로 대표되잖아요. 석탄은 뭐죠, 원래? 그렇죠. 석탄기, 지질시대 석탄기에 양치식물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받아서 변형되는 거예요. 석유는 바닷물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 비슷하게 바닷가 밑에, 저 밑에 흙 속으로 들어가서 역시 오랜 시간,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받아서 변형되는데 석유, 천연가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화석 연료는 사실은 화석 연료를 소위 말하는 근대 이후에 인간들이 꺼내쓰기 시작했죠. 꺼내쓰기 시작했는데 이 꺼내쓰기 시작한 이 속도를 보면 이래요.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6천만 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이 6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얼마 만에 다 써버렸냐면 200년 만에 다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비교한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식물들이 대기 중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을 자기 몸에 이렇게 붙잡잖아요. 붙잡는데 대기 중에 있는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붙잡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2,000년 정도 걸린대요. 2,000년. 근데 지금 2024년, 26년 현재 인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하루에 이렇습니다. 네. 하루에. 그러니까 역시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라는 것과 유산탄진의 역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속도죠. 속도. 네. 엄청난 속도로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나노스라고 지구에서 쟁여놓은 종잣돈이에요. 근데 최근 200년 사이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딱 하나의 종이, 그것도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소수의 종이 일부가 이거를 쓰겠다고 엄청나게 써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금의 현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화석연료는 인간만 쓰라고, 그것도 소수의 인간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 나눠 쓰라고. 그리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나눠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홀랑홀랑 까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그래서 이 근대는 유산탄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봤어. 얘네들 도대체 화석연료. 그때 어디다 써요? 전쟁을 하고. 그리고 유흥을 보내겠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250주년 기념 무슨 불꽃놀이를 했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불꽃이 이렇게 불꽃놀이 축제를 했는데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높이면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전쟁 무기와 불꽃놀이예요. 왜냐하면 급격한 에너지를 모아서 갑자기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가장 쓸데없는 짓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지금 어디다 쓰느냐? 또 어디서 뭐 좋은 차를 사겠다고, 좋은 집에 사겠다고,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거기에 온통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쓰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이 그러한데 지금 상황은 또 만만치 않죠. 우리의 또 이 탄핵 아니 뭐지? 계엄 정국을 뚫고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발표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뭐죠? 네, 피지컬 AI, 그 다음에 반도체, 또 뭐죠? 데이터 센터. 이 세 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도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죠. 에너지 뭘로 만들 건데? 그래서 방법이 있어. 뭘로? 원자력 발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신규 원전 2개 더 하고 그 다음에 SLR이라고 소규모로 하는 원자력 이거 하면 되잖아 라고 방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달 탐사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달 탐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기착지 몇 가지 있지만 달에 있는 자원을 찾으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달에는 지금 이제 그 나주에 있는 인공태양광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앞으로의 에너지원은 지금까지 핵 분열이 최고였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핵융합이죠. 핵융합은 뭘 하냐면 수소하고 뭐였지? 헬륨 3이라는 걸 이제 서로 융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수소는 바닷물을 이용하고 물을 쪼개면 수소가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없어. 지구상에 양질의 헬륨 3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달에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달에 다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도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웅배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지웅배인가? 그 우주먼지라는 혹시 잠깐 보셨어요? 그 양반이 달에 빨리 이렇게 깃발 꽂아야 된다는 거라 우리나라 빨리 이렇게 해서 우주산업 투자를 해갖고 빨리 가서 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에는 100만 톤 정도의 헬륨 3가 있대요. 그러면 인류가 만년 동안 전기를 팡팡 쓰고 살 수도 있을 만큼 풍부한 헬륨이라는 거야. 가슴이 떨리세요? 그런 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